1998년 7월 19일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멀리 뱃일을 떠났다가 1년 만에 돌아온 아빠 김영세 씨는 햄버거가 먹고 싶다던 5남매 중 막내 12살 아들 용민군과 함께 울산 시남구 삼산동의 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6살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면서도 맛있는 햄버거를 먹을 생각에 아이는 무려 2km를 열심히 걷고 또 걸어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6시쯤 백화점 식품 코너. 아빠와 함께 샌드위치와 요구르트를 먹던 용민군이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졌습니다. 딸기 요구르트와 샌드위치를 먹은 지 불과 10분 만에 아이는 배와 머리가 아프다며 음식물을 토하더니 이내 정신을 잃었습니다. 백화점 지하 1층은 한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1년 만에 만난 부자의 행복했던 외식이 끔찍한 재앙으로 변한 순간, 아빠는 백화점 직원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이든 요구르트를 판 거야? 이봐,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인 용민군. 하지만 안타깝게도 55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지난 19일 모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요구르트를 먹은 뒤 혼수 상태에 빠진 김군이 오늘 새벽에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고독성 진드기 살충제 포스파미돈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스파미돈은 사람이 아주 소량만 먹어도 바로 사망하게 되는 농약으로 아이의 폐와 위장은 진녹색으로 변해 있었고 폐출혈 증세도 보였습니다. 2012년부터 판매가 중단됐지만 당시에는 농약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영세 씨가 백화점에서 구매한 요구르트는 3개. 하지만 독극물은 용민군이 마신 요구르트에만 들어있었습니다. 불특성 다수를 노린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높아갔습니다. 과연 누가 요구르트에 독극물을 넣었을까?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국과수에서 정밀 분석까지 했지만 용민군이 입을 대고 마신 용기 윗부분은 감정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요구르트 팩에서는 몰래 독극물을 주입할 때 흔히 사용되는 주사 바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군가 요구르트를 사서 뚜껑을 열고 고의로 독극물을 넣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흔적 하나 남기지 않은 교묘하고 치밀한 범행.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요구르트 팩에 대한 정밀 감식에 이어 경찰은 CCTV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사람을 한 명 발견하는데 바로 용민군이 아버지 김영세 씨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요구르트를 사러 갔다고 진술했지만 CCTV 속 김 씨는 혼자 요구르트를 계산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사건 전날과 전전날에도 혼자 백화점에 가서 똑같은 요구르트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술과 다른 상황에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김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 씨의 수상한 행적이 계속해서 포착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백화점에서 같은 요구르트를 구입했으며 사건 당일에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기 전 이미 독극물이 들었다며 백화점에 항의를 한 것입니다. 보통 음식물을 먹고 탈이 나면 식중독을 의심하는데 독극물이 들었다고 말한 김 씨. 김 씨를 둘러싼 동네 소문도 좋지 않았습니다. 용민군이 6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타낸 보험금을 아이의 다리를 치료하는 대신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는 겁니다. 아이의 보험금을 들고 나간 뒤 한동안 소식이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오고 난 뒤 아이가 변을 당한 게 아무래도 수상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지 의심했지만 김 씨는 1년간 뱃일로 돈을 많이 모았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2013년 이 사건을 다룬 한 방송에 의해 김 씨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8일 만에 뱃일을 그만뒀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목격자인 백화점 직원 증언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곳은 오가는 손님이 많은 백화점이었지만 현장에 있던 직원은 그 많은 손님 가운데 김 씨 부자를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속옷도 입지 않은 남루한 차림의 아들과 달리 멀끔하게 차려입은 김 씨의 모습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귀한 아들에게 사고가 생겼다며 펄펄 뛰던 김씨. 하지만 아이는 보살핌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씨는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백화점 측에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아들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시위를 벌이겠다며 항의하는 데만 매달렸고, 심지어 병원 밖으로 나올 때는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하던 경찰에게 남은 건 김씨의 진술서뿐. 경찰은 진술서를 분석해 거짓을 찾아내고 숨어있는 비밀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김씨의 진술서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간대의 진술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후에 비해 이상하리만큼 짧은 것이었습니다. 진술 분석에서 사라진 시간은 범죄의 은폐를 의미합니다. 사건 당시에 대한 김씨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해 매장을 돌아본 후 지하 매장으로 내려가서 요구르트 3개를 산 뒤 대금을 지급하고 햄버거 가게로 가서 아들이 제가 뜯어준 요구르트를 먹었습니다. 요구르트를 사기 전과 먹고 난 후에는 있지만 요구르트를 사는 과정에서는 사라진 주어 행동은 분명히 적혀 있지만 누가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요구르트를 사서 이물질을 투입할 시간이 있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요구르트를 사서 마실 때까지 함께 있었다면 김씨가 범인일 가능성은 낮았겠지만 김씨는 계산대에서 분명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던 그때 아이의 발인을 앞두고 목욕탕에 다녀온다던 김씨가 돌연 잠적했습니다. 산에서 봤다는 등 여러 가지 소문과 제보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25년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 떠들썩했던 이 사건은 김씨가 사라진 이후 잊혀지는 듯 했지만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제조사에서 제조 과정 중 독극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김씨는 2013년 7월 17일 다시 기소되어 공소시효가 15년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28년 7월 18일이 되면 끝이 납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행적을 감춘 것 등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아버지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울산에서 20대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비속살해 사건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모에 의한 자녀 살인 또는 치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결과로 발생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비관 등으로 자녀를 살해한 후에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비속살해 유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긴 했지만 그 자체를 비관해서 저지른 범행이라기보다는 아들의 교통사고 피해 당시 이제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용의자의 경제적 여건 그리고 요구르트를 판매한 백화점에 항의하는 과정 등으로 미뤄보았을 때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녀를 도구로 활용한 즉 도구적 살인의 형태로 추정됩니다. 살아있다면 올해로 74세 노인이 됐을 김영세. 사건 당시 사진과 모습이 같을 순 없겠지만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상을 밝혀내고 그에 맞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